그날 우편함을 열었을 때 흰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관리비 고지서나 광고 전단이겠거니 생각하며 무심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봉투 모서리에 선명하게 찍힌 보험회사 이름이 적힌 봉투였는데 그걸 집어드는 순간부터 손끝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갈 새도 없이 현관 앞에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A4 용지 한 장이 들어 있었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문장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로 적혀 있었지만 마치 외국어를 보는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계약 해지, 환급금 산정, 약관 제14조 2항, 통지 의무 위반. 하나같이 낯선 단어들이었고 한 줄 한 줄 읽으면 읽을수록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종이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고 왜 갑자기 이런 통지서를 보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보험료를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적은 생활비 속에서도 보험료만큼은 최우선으로 챙겼습니다. 몸이 아파도 보험금 타먹으면 손해라는 생각에 병원비 청구도 제대로 해본 적 없이 조용히 살아왔는데 하필 이제 와서 보험이 끊긴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슴속이 답답하게 눌려왔고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 본 건 아닐까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읽어보았지만 실효라는 두 글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혼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고 누군가 옆에서 함께 읽어주고 설명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 오후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보험은 오래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보험이 뭔지도 잘 몰랐고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고개만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설계사 아주머니가 집에 몇 번 찾아왔고 남편은 거실 한쪽에 앉아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낡은 찻상을 사이에 두고 진지하게 서류를 검토하던 남편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무슨 보험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나중에 아프면 병원비 나오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목돈이 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목돈이라는 말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공부시키고 당장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먼 나중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을 위한 거야. 내가 없더라도 당신 몸 하나는 이 종이 한 장이 지켜줄 거야. 그 말을 믿고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보험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누가 해지하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나 또한 해지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남겨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유지해 왔을 뿐이었습니다.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빠져나갔고 1년에 한두 번 우편으로 날아오는 안내문은 대충 훑어보고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나는 그 보험이 여전히 내 곁에 든든한 버팀목처럼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곁에 없어도 이 보험만은 나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장의 통지서가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손에 쥔 채 한참을 바라보다가 나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도 손이 떨려 번호를 몇 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상담원은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담원은 고객님께서 3년 전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우편물이 반송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관에 따라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우편은 통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했습니다. 나는 3년 전에 이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이 낡은 집에서 수십 년을 쭉 살아왔는데 왜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담원에게 그 말을 했더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다시 전화를 받았을 때는 목소리 톤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귀찮다는 듯 사무적인 말투였습니다. 확인 결과 주소는 동일하지만 계약 유지를 위한 확인서를 보냈을 때 회신이 없어서 자동으로 해지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 확인서라니 나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편함은 매일 확인했고 자식들이 보낸 편지 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우편물은 절대 놓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왜 나만 그 확인서를 받지 못했단 말입니까? 상담원은 발송 기록은 남아있다고 회사 입장에서는 보냈다는 증거가 있으니 고객님 쪽에서 확인을 못하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확인을 안 한 게 아닌데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합니까?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지만 상담원은 규정이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기계적인 목소리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벽 앞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통지서는 여전히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이라 제 사정을 잘 알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바로 달려와 주었고 통지서를 함께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글자는 다 한글인데 문장이 이상하게 꼬여 있어서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아주머니는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라고 아니면 소비자보호원 같은데 연락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복잡한 서류를 들고 젊은 사람들 틈에서 사정해야 할 생각을 하니 벌써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바쁘게 사는 아이들에게 걱정만 끼칠까봐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억울한 일이 생겨도 하소연할 곳이 참 마땅치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숨만 깊어졌고 베개는 어느덧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보험회사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건물은 깨끗하고 밝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대기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접수대에 서서 사정을 설명했더니 직원이 상담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전화 상담 때와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우편물 발송 기록이 있고 회신이 없었으며 약관에 따라 해지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세요, 아가씨. 나는 그 우편물을 받지 못했어요. 10년 넘게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냈는데 왜 종이 한 장 못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끊깁니까?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본인 확인이 안 되면 보험을 유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하면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이미 해지 절차가 완료되어서 재가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가입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릅니까? 직원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지금보다 2배 가까운 금액을 불렀습니다. 나이도 많아진 만큼 보험료가 훨씬 오를 것이고 기존에 10년 넘게 쌓아둔 것들은 다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함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내가 사기친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직원은 당황한 듯 티슈를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한없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억울함이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는 다시 무력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늙어서 무시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서러움이 더 커졌습니다. 이 나이에 싸울 힘도 없고 법적으로 대응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넘어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따져야 하는 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가 자꾸만 커져갔고 그 응어리는 점점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머리까지 지끈거렸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 자책과 원망이 뒤섞여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이웃집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훨씬 어둡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거실 소파 끝에 걸터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거 어르신 거 아니에요? 봉투를 받아보니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낡고 조금 구겨진 봉투였지만 분명히 내 이름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낸 것이었고 발송일은 3년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눈을 맞추지 못한 채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사실 3년 전 우리 집 우편함 입구가 고장나서 덜렁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체부 아저씨가 비에 젖을까봐 잠깐 아주머니 집 우편함에 넣어둔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때 마침 아들이 사고를 당해 병원 뒷바라지 하느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우편물을 챙겨 들고 들어왔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는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오늘 서랍을 정리하던 중에 이 봉투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 나 때문에 어르신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잠이 안 와요. 나는 그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야 했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 걱정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그 시절, 그저 바쁜 일상 속에서 깜빡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깜빡함 하나가 내 10년 보험을 날려버렸고 나를 며칠째 지옥 속에 살게 했던 것입니다. 아주머니는 어떻게 보상을 하면 좋겠냐고 자기가 잘못했으니 뭐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찾았으니 됐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랫동안 그 봉투를 펴보지 못하고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안을 열어보면 뭐가 적혀 있을지 뻔했습니다. 계약 유지 확인서,
회신 요청, 미회신 시 해지 안내. 그 문장들이 눈에 선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우편물을 제때 받았더라면 나는 바로 회신을 했을 것이고 보험은 끊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편물 하나가 잘못 전달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일이란 게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대한 보험회사가 나를 속인 것도 아니었고 내가 게을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웃의 작은 실수, 고장난 우편함, 그리고 운명의 장난 같은 타이밍이 겹쳤을 뿐이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실수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주머니를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규정만 따지는 보험회사를 탓해야 할까요? 며칠 뒤 나는 절에 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터질 것 같을 때면 가끔 찾아가던 산속의 작은 암자였습니다. 산 공기를 마시면 좀 나아질까 싶었습니다. 스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보험 가입부터 우편물의 행방, 그리고 이웃 아주머니의 고백까지. 스님은 한참 동안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 보험이 진짜 보살님을 지켜주는 것이었습니까? 나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스님. 남편이 저 생각해서 들어준 거고 나중에 아플 때 병원비라도 하려고 한 건데요. 스님은 인자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보험은 종이 위에 적힌 약속일 뿐입니다. 상황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진짜 보살님을 지켜주는 건 보살님 스스로의 마음입니다. 지금 보살님이 괴로운 건 보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억울하다는 마음, 배신당했다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끔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보험회사를 원망했고 이웃 아주머니를 탓했으며 심지어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망과 분노라는 독이 내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품은 마음은 마치 독이 든 그릇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독은 남에게 가기 전에 그릇을 먼저 썩게 만듭니다. 지금 보살님이 손에 꽉 쥐고 있는 건 보험 통지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썩게 만드는 독이 든 그릇입니다. 그것만 내려놓으면 보살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날절 마당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노란 은행잎이 하나둘 지고 있었고 바람 소리만 고요하게 들려왔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차가운 물줄기처럼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나는 그동안 잃어버린 종이 한 장에만 집착했지 정작 내 마음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당연한 감정이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혀 나를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보험은 이미 끊겼다. 그걸 되돌리려 발버둥 칠수록 나만 더 아프구나. 나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보험은 이미 끊겼고 그것을 되돌릴 방법은 현재로선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평화까지 보험회사에 넘겨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아주머니도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에 대한 원망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규정을 지킬 뿐이니까요. 그저 주어진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자 신기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내 몸 내가 더 아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니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일상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 본사 민원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담당자는 이전의 상담원과는 달리 아주 정중한 목소리로 사과의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고객님,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고객님의 사례를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우편물 전달 과정에서 이웃과의 문제가 있었음을 소명하신 점, 그리고 10년 넘게 성실히 납부하신 기록을 참작했습니다. 상담원은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열어 재계약을 복원해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겪으신 불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내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했는데 이렇게 다시 기회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신기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내가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꽉 막혔던 문제가 풀렸다는 것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다시금 뇌리를 스쳤습니다. 독이 든 그릇을 비우고 내려놓으니 비로소 새로운 행운이 담길 자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해서 화를 내고 싸우기만 했다면 이런 결과가 왔을 때조차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며칠 뒤 보험회사에서 복원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등기 우편으로 제 손에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서류에는 사과문과 함께 향후 서비스 개선에 대한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이 살아난 것도 좋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이 과정을 통해 내가 배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억울함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괴롭히는 대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돕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주머니, 보험이 잘 해결됐어요. 복원됐답니다. 그러니 이제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주머니 탓이 아니니까 마음 편히 가지세요. 아주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맙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주머니와의 서먹했던 관계도 회복되었고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해 하는 것임을 그제야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우편함에는 원망 대신 감사와 평온함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지금의 내 경험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보험회사를 원망하고 이웃을 탓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만 상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원망을 내려놓고 담담히 현실을 받아들였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결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힘이고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갖춰야 할 진짜 지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마음 선방은 이렇게 일상의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길을 잃은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계신가요?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이 야속한 세상에게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그 마음의 고삐를 늦춰보시길 권합니다. 원망은 상대를 아프게 하기 전에 내 속을 먼저 까맣게 태웁니다. 그 뜨거운 독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우리들의 삶에 진짜 평화와 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이 평온함이 다른 분들께도 전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